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는 제가 구글 트렌드에서 세 가지 단어,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검색한 건데요. 구글 트렌드는 관심 있는 단어들의 어떤 검색 패턴을 이렇게 시계열로 보여주는 그런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04년서부터 이제 검색이 시작이 됐는데요.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단어가 가장 검색이 많이 됐고, 빅데이터랑 머신러닝은 글이 그렇게 검색이 많이 되지는 않았던 이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2012년도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제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이제 검색이 되고 있고,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은 그냥 비등비등하게 검색 패턴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15년이 이제 됐을 때 여전히 이제 빅데이터는 검색량 1위였고요. 그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다음 2017년도에는 최근까지 보면 머신러닝이 가장 검색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은 약간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지금 최근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머신과 러닝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머신은 뭐 일반적인 기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라고 보면 이제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제 러닝은 어떤 능동형의 의미로 뭔가를 배운다, 스스로 학습한다라는 이제 뜻이 되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직역을 해보면 기계가 스스로 뭔가를 학습한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글쎄 컴퓨터가 뭔가를 이렇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을까요? 뭐 최근 알파고라든지 이런 기사를 보면 컴퓨터가 뭔가 스스로 배운다, 스스로 진화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약간 과장된 그런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인간과 같이 어떤 자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배우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이제 알파고가 뭔가를 스스로 배우는 어떤 그런 기능도 인간이 그런 어떤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뭐 엄밀히 말하면 어떤 스스로 학습한다라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가 스스로 배운다기보다는 뭔가 학습이 되는 건데요. 컴퓨터 언어에 의해서 학습이 되겠고요. 알고리즘이라는 걸 구동하기 위해서 학습이 또 됩니다. 그럼 알고리즘은 누가 만드냐면 인간이 개발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우리나라 말로 재조합을 해보면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인간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컴퓨터 언어를 통해 기계에게 학습시키는 행위 정도로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존재하는데, 그 방법론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방법론들의 어떤 체계적인 모임, 집합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제 컴퓨터 언어는 이런 알고리즘을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켜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듯이 이런 이제 언어를 통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과 컴퓨터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수단이 필요하고, 그 수단이 바로 컴퓨터 언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그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이제 알고리즘과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지식이 깊어지실 텐데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한번 적어 갖고 와봤는데, 뭐 리스크웨어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백프로포게이션 혹은 뭐 그라디언트,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의 종류고요. 즉 알고리즘이라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들의 체계적인 모임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요. 컴퓨터 언어는 인간과 컴퓨터가 소통하는데 어떤 특별한 수단이 필요하다, 어떤 특별한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C++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매틀랩,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R이나 파이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컴퓨터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다별량 데이터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데이터 포맷 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관측치가
그 행에 담겨져 있고 그 관측치를 설명하는 우리가 이제 통계학이나 머신러닝에서 이런 것들을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관측치를 잘 설명하는 변수들이 이렇게 열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이제 보통 데이터의 포맷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백화점 데이터라면 백화점에서는 이제 고객들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측치가 고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설명하는 특성치가 변수에 담겨져 있을 텐데, 뭐 고객을 설명하는 특성치는 뭐 나이, 그 다음에 뭐 성별, 뭐 어디에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변수로 담겨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별량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정의면에서는 변수가 2개 이상 있으면 마늘 다자를 써가지고 2개 이상, 2개, 3개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다별량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경우는 이제 단별량 데이터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별량 데이터는 이제 변수가 굉장히 이제 많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많은 변수를 일단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Y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자, X는 어떤 원인이 되는 변수 중에서도 어떤 원인이 되는 인자, 원인이 되는 변수를 X라고 부르고, Y는 X로부터 나오는 어떤 결과를 이제 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독립 변수, 종속 변수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또 예측 변수, 반응 변수,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뭐 입력 변수, 나오니까 출력 변수 이렇게 이제 불러주기도 합니다. 하나 이제 저 다별량 데이터에 이제 한번 예제를 보시고 계신데요. 이거는 제가 그 도요타 코롤라 중고차 웹사이트에서 이제 갖고 온 데이터인데, 일부 갖고 온 데이터인데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데이터입니다. 토요타 코롤라 중고차 가격 데이터. 그래서 이제 변수도 지금 제가 이제 3개만 갖고 X 변수 3개, 이제 Y 변수 이제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X 변수가 더 많아요, 원 데이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지면상 X 3개, Y 하나 이렇게만 갖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의 개수가 총 4개이고, 이제 여기서 X랑 Y랑 한번 나눠보면 지금처럼 주행거리 마력 용량은 어떤 가격의 원인이 되니까 X로 두고, 또 가격은 주행거리 마력 용량으로부터 나온 어떤 결과가 되니까 이걸 Y로 두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링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통 지금 보시고 계신 함수 상자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어떤 함수를 배울 때 좀 이제 봤던 그런 그림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함수 형태를 주고 들어가는 x 값을 주고 y 값이 무엇이니,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y는 x 더하기 10이라는 함수였다면 들어가는 게 20이라고 하면 나오는 게 뭐니, y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죠. 이건 쉽게 뭐 3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약간 달라요. x랑 y를 줍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x랑 y는 얼마든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머신러닝 모델링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x랑 y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함수식을 찾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게 20이고 나오는 게 이제 30. x랑 y를 주어졌을 때 이 x랑 y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함수를 찾는 거고요. 뭐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y는 x 더하기 10이다. 이제 이런 어떤 관계를 찾을 수가 있죠. 또 여기서는 이제 또 x가 이렇게 있고 x가 1, 2, 3이고 y가 0, 2, 4, 6이다. 즉 들어가는 게 0, 1, 2, 3, 그 다음에 나오는 게 0, 2, 4, 6이라면 이 x랑 y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 함수의 그 함수식을 찾는 거예요. 물론 이건 데이터가 4개밖에 없고 x 하나 y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포맷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y는 2 곱하기 x다 라는 어떤 함수식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분석해야 될 데이터는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가 아니고 x도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관측치도 이렇게 4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뭐 수십만 개, 많게는 막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되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로부터 x와 y의 관계를 이렇게 매뉴얼하게 찾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이제 도움을 받을 거고,
x랑 y의 관계를 잘 찾는 그런 방법론들, 알고리즘을 인간이 개발하고 그 알고리즘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컴퓨터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그 알고리즘을 잘 알려준다면 컴퓨터가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x, y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었으면 이 함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예측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면요, x랑 y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함수를 먼저 찾고 이 함수는 어디에 응용하냐면 미래에 y 값이 없는 x 값이 왔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에다가 x 값을 집어넣으면 이 함수식이 y 값을 알려주는 거죠. 자, 사실 이 미래 이 데이터에는 y 값을 모르는 상태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함수식을 만들어 놓고 미래에 어떤 모르는 y가 왔을 때 우리가 x를 알고 있다면 그 x를 함수에 입력으로 넣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값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모델링에서 또 중요한 어떤 용어가 있는데요. 트레이닝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 데이터. 우리나라 말로는 뭐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학습 데이터는 모델, 아까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다라고 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테스팅 데이터, 검증 데이터는 일단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모델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학습 검증 데이터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 학습 검증 데이터 다 가지고 모델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증할 길이 없는 거야. 미래의 어떤 데이터가 정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많은 경우 약간 트릭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일부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로 띄워놓고 사실은 알고 있지만 x, y 값을 알고 있지만 y 값을 모르는 척하고 학습 데이터만 갖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검증 데이터의 x 값을 우리가 만든 모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모델에서부터 나온 어떤 y 값이 예측 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측 값과 사실 우리 검증 데이터에 실제 y 값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 두 개가 비슷하다면 우리가 만든 모델이 이제 좋은 거죠. 맞죠? 예측 값과 실제 값이 비슷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검증하는 이제 방법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이제 요약을 하면요. 자, 이제 x 인풋 데이터가 있고 y 아웃풋 데이터가 있으면 x는 원인이 되고 y는 결과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함수를 찾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함수가 이 함수를 찾는 과정을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어느 그 실체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좀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제 소위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뭐 세탁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공지능 세탁기가 되는 거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인공지능 냉장고가 되고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자동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존에 이제 타고 다녔던 자동차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는데 이 함수의 역할이 뭐냐면 사람 없이 앞에 어떤 그 경치를 보고 이미지를 보고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간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에 어떤 사람이 없이 앞에 있는 이미지만 보고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더해진다라면 그게 소위 얘기하는 지금 무인 자동차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이제 바둑판이고요. 일반 바둑판이고 여기에 어떤 상대방의 수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승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를 지금 현재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기능이 있는 그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함수가 기존의 어떤 바둑과 결합이 되면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알파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는 뭐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을 최대한도로 뭐 구별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거는 뭐 이렇게 기존에는 그 실제 현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좀 더 뭐 큰 의미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은 뭐 작은 의미고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이렇게 딱 뭐 무 자르듯이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 차이나 또 비슷한 점을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x랑 y의 관계, x가 원이 되는 거고 y가 결과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관계를 잘 설명하는 함수를 찾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했는데요. 그 함수 형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 직선으로 x와 y의 관계를 직선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나무 형태, 약간 의사결정 나무라는 모델의 이름인데요. 이런 나무 형태로 볼 수도 있고 또 나무가 여러 개 있으면 숲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이 영어로 forest. 그래서 이게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그 다음에 이제 x랑 y의 관계가 이렇게 선형 직선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렇게 비선형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랑 y의 관계를 굉장히 복잡한 어떤 네트워크 형태로 모델링하는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건데요. 그 인공신경망 모델인데요.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모델로서 x와 y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슬라이드는 이제 최근에 이제 x랑 y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알고리즘 중에, 그러니까 모델 중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뭐 딥러닝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딥러닝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장의 슬라이드를 이제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보면 지금 이제 x축이 데이터의 양이고 y축이 어떤 모델의 성능, 그 다음에 이제 색깔 두 가지를 보시고 계신데요. 빨간색과 파란색. 빨간색은 이제 기존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거고 파란색은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딥러닝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딥러닝은 데이터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성능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반면에 기존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성능도 따라서 향상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어느 지점 이상이 되면 데이터의 양이 아무리 많아져도 성능은 그리 향상되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는 딥러닝의 성능이 다른 모델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약간 이제 재밌는 통계 자료에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자, 2016년도랑 2017년도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인 그 모델이 무엇인지 어떤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장 많이 쓰인 거는 리그레션이네요. 회귀 분석,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 그 다음에 시각화, 비주얼리제이션, 그 다음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뭐 이런 순서대로 나오고 좀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 이제 끝에서 세 번째 딥러닝 알고리즘도 이제 보이고요.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이제 많이 쓰였네요. 그렇죠? 다음에 뭐 그라디언트 부스티드 머신도 보이고요. 뭐 이런 어떤 이제 순서대로 일반 그 현장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그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이제 꾸며봤습니다. 감사합니다.